자기는 젊으니까 좀 서서 가도 괜찮지? 나는 허리가 아파서 말이야. 설날 시댁으로 내려가는 귀성길. 남편은 짐짓 미안한 표정으로 제 손에 입석표를 쥐어줬습니다. 임신 7개월, 남산만한 배를 안고 차가운 기차 통로 바닥에 저를 남겨둔 채 남편은 혼자 특실칸으로 급하게 사라졌죠. 그런데 잠시 후 특실칸 유리문 너머로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허리가 아프다던 남편이 웬 젊은 여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 히히덕거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제 뱃속의 아이가 발을 뻥 찼고 저도 결심했습니다. 이 기차가 시댁에 도착할 때쯤 당신들은 지옥을 보게 될 거라고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 생각했던 순간에 비로소 진짜 나를 찾게 된 30 중반의 안유진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면 아주 어릴 적 기억부터 꺼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독하게 외로운 아이였어요. 가난이라는 녀석은 끈질기게 우리 가족을 괴롭혔고 부모님은 빚을 갚느라 밤낮 없이 일터로 내몰리셨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반겨주는 건 언제나 싸늘한 냉기와 윙윙거리는 빈집의 적막뿐이었는데 어린 마음에 그 고요함이 얼마나 무섭던지 골목 어귀에 쭈그리고 앉아 해가 질 때까지 엄마를 기다리는 게 제 일상의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애정 결핍이 생겼고 누군가 제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눈길을 주거나 말을 걸어주면 그게 너무 고맙고 좋아서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주는 바보 같은 성격이 되어버렸죠. 친구들이 떡볶이 사달라고 조르면 제 꼬깃꼬깃한 용돈을 다 털어서라도 사줘야 마음이 편했고 그래야만 그 친구들이 제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어쩌면 저는 돈이나 물질로 사람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고 믿었던 참으로 어리석고 애처로운 아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그 성향은 쉽게 고쳐지지 않아서 직장 동료들이 미루는 야근을 도맡아 하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의 부탁에 힘들게 부은 적금까지 깨서 빌려주는 호구 같은 짓을 반복하며 살았어요. 내가 진심을 다해 베풀면 언젠가 저 사람도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라는 순진에 빠진 믿음 하나로 험한 세상을 버텼는데 그런 제 앞에 나타난 남편은 저와는 정반대의 인간이었죠.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산이 철두철미한 사람이었는데 첫 데이트 식사 자리에서 계산서를 꼼꼼히 훑어보더니 10원 단위 포인트까지 악착같이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남들은 쪼잔하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그 모습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처럼 셈이 흐리고 사람을 잘 믿어 늘 손해만 보는 사람에게 남편의 그 깐깐하고 빈틈없는 성격은 마치 이 험한 세상의 풍파를 막아줄 든든한 방패처럼 보였거든요. 이 사람이라면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내가 바보같이 당하지 않게 이끌어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저는 그에게 맹목적인 사랑을 퍼붓기 시작했고 덜컥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식장에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가 가진 그 날카로운 계산기가 저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저를 찌르고 베어버릴 가장 잔인한 칼날이 될 줄은 말이에요. 신혼의 단꿈은 채 몇 달도 가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절약 정신은 검소함이 아니라 병적인 집착과 이기심에 가까웠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틈만 나면 우리 미래를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며 제 숨통을 조여왔는데 그 방식이 참 교묘하고 치졸해서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어요. 맞벌이 부부니까 생활비를 공평하게 내자고 제안해놓고서는
정작 자신의 월급 명세서나 통장 내역은 절대 보여주는 법이 없었어요. 제가 월급이 얼마인지 물어보려고 하면 그는 정색하며 톡 쏘아붙이곤 했죠. 너는 왜 그렇게 돈을 밝혀? 부부 사이에도 지켜야 할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야. 내가 알아서 잘 모으고 있으니까 너는 잔말 말고 생활비나 제때 입금해. 저는 그 말이 몹시 섭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나보다 경제관념이 뚜렷한 사람이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넘어갔는데 이상하게 생활비는 늘 부족했고 그 부족한 부분은 언제나 제 카드로 메워야 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남편은 카트에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검열하며 이건 비싸다, 저건 필요 없다며 핀잔을 주더니 막상 계산할 때가 되면 쏙 빠져버리거나 딴청을 피우곤 했거든요.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꺼내려는 신용도 하지 않은 채 남편은 뒷짐을 지고 멀뚱히 서서 저를 바라보며 뻔뻔하게 말했어요. 아, 깜빡했다. 이번 달은 내가 경조사비가 많이 나가서 현금이 하나도 없네. 자기가 먼저 긁어. 어차피 포인트 쌓이고 좋잖아. 그렇게 야금야금 제 통장은 말라가는데 남편은 집에 택배 상자가 하나라도 오는 날이면 불호령을 내리며 저를 세상에서 제일 사치스러운 여자 취급하며 가스라이팅을 해댔어요. 제가 제 돈으로 산 3만 원짜리 싸구려 원피스 한 장에도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어 낭비벽이 심하다며 비난을 퍼부으면서 정작 본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10만 원이 넘는 돈을 펑펑 쓰고 다녔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더욱 기가 막힌 건 시댁과 친정을 대하는 그의 이중적인 태도였는데 남편은 며느리의 도리를 운운하며 시댁 행사에 제 시간과 노동력을 갈아넣기를 강요했습니다.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청소하고 반찬을 해 나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제가 조금이라도 힘든 기색을 비치면 요즘 며느리들은 기본이 안 되어 있다며 시어머니와 합세해 저를 타박했죠. 하지만 반대로 제 친정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으려 했고 어쩌다 한번 처가에 갈 일이 생기면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 생색을 내며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친정 엄마가 사위 온다고 며칠 전부터 장을 봐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아도 그는 밥만 꾸역꾸역 먹고는 피곤하다며 안방에 들어가 잠만 자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보다 오기 일쑤였으니까요. 친정집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던 남편은 설거지를 하고 과일을 깎아오는 저를 보며 하품을 쩍 하더니 귀찮다는 듯 내뱉었습니다. 아, 장모님 음식은 간이 너무 세서 먹고 나면 속이 부대껴. 다음부터는 그냥 밖에서 사 먹게. 그리고 나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친정 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무안을 주는 그의 태도에 엄마 아빠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고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든든한 내 편이 아니라 내 등에 빨대를 꽂고 내 진액을 빨아먹으며 내 소중한 가족들까지 무시하는 기생충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씨앗이 제 마음속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게 말이죠. 그는 입버릇처럼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지만 그 배의 노는 오로지 저 혼자만 젓고 있는 것 같았고 그는 그저 편안하게 앉아 제가 흘리는 땀과 눈물을 즐기고 있는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결혼 2년 차가 되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해보고 싶었어요. 아이가 생기면 남편도 철이 들겠지. 아빠가 되면 책임감이 생겨서 나한테도 잘하겠지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제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어요.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이 뜨는 순간 저는 뛸 듯이 기뻤고 이제 우리도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임신 소식을 들은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을 처참하게 빗나가다 못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어요. 퇴근 후 소파에 앉아 게임을 하던 남편은 제가 내민 초음파 사진을 힐끗 보더니 축하는커녕 대뜸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거든요. 뭐야, 벌써 생겼어? 아직 전세 대출금도 다 못 갚았는데 애 생기면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 너 앞으로 돈 관리 더 철저하게 해야겠다. 임신의 기쁨을 나누기는커녕 돈 걱정부터 늘어놓는 남편을 보며 저는 할 말을 잃었고 뱃속의 아이에게 미안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참아내야 했어요. 그런데 임신 4개월 차에 접어들어 입덧이 심해지면서 남편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저를 돌봐주기는커녕 외출이 잦아지고 연락이 두절되는 날이 늘어갔는데 툭하면 야근이다 주말 특근이다 핑계를 대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몸이 힘드니 마음도 약해져서 서러움이 복받쳤지만 밤늦게 들어온 남편의 옷에서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훅 끼쳐올 때마다 여자의 촉이 곤두서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야근이 아니라는 확신, 무언가 더러운 짓을 하고 있다는 직감이 제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씻으러 들어간 사이 우연히 식탁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화면이 켜졌을 때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심정으로 그 화면을 훔쳐보게 되었어요. 카드사에서 날아온 결제 알림 문자였는데 백화점 여성 의류 매장에서 수십만 원이 결제된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지면서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올려보니 그동안 저에게 숨겼던 수상한 결제 내역들이 줄줄이 비엔나처럼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고급 레스토랑, 호텔 라운지바, 그리고 낯선 이름의 꽃집까지 도저히 알뜰하고 짠돌이인 제 남편이 썼다고는 믿기 힘든 호화로운 내역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는데 그때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황급히 부엌으로 도망쳐 물을 마시는 신용을 했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냉장고 문을 열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물병을 꺼내 마시며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어왔어요. 아, 맞다. 나 이번 달에 보너스 안 나온대. 경기가 어려워서 다 삭감됐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번 달 생활비는 자기가 좀 더 내야 할 것 같아. 알았지?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당장 따져 묻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지금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그가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줄 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거든요. 이 남자의 실체를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더러운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서는 제가 더 차갑고 냉정해져야만 한다는 생각이 스치면서 저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칼을 갈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짠돌이라서가 아니라 무언가 거대하고 끔찍한 비밀을 숨기기 위해 저를 속이고 착취해왔다는 확신이 들자 그동안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시간들이 악취나는 쓰레기 더미처럼 느껴져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거든요.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다가 저는 더 이상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끔찍한 의심의 고리를 끊어내야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흥신소 명함을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을 때처럼 멍청하게 울고만 있지 않겠다고, 이번만큼은 내 인생을 걸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이를 악물었죠. 흥신소에 의뢰를 맡겨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입덧이 어찌나 심한지 물냄새조차 역하게 느껴져서 하루 종일 변기를 붙잡고 씨름해야 했어요. 하지만 몸이 힘든 것보다 저를 더 괴롭히는 건 뱃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이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고, 제가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 와중에도 안부 전화 한 통 없이 밤늦게 들어와서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소파에 쓰러져 자버리곤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의 옷깃에서 희미하게 풍기는 달콤하고 낯선 향수 냄새가 제 코끝을 찔러와서 속이 더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심증만 있을 뿐 확실한 물증이 없으니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중년 남성의 낮고 건조한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의뢰하신 조사가 끝났으니 서류를 보내주겠다는 그 짧은 통화가 끝나고 퀵서비스로 도착한 누런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는데 그 봉투가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져서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심호흡을 몇 번이나 크게 하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꺼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봉투 안에서 쏟아져 나온 수십 장의 사진 속에는 제가 알던 짠돌이 남편은 온데간데없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돈 잘 쓰는 로맨티스트가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사진 속 장소는 서울 근교의 고급 레스토랑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놀이공원, 그리고 명품관 쇼핑몰까지 다양했는데 그의 옆에는 딱 봐도 풋내가 폴폴 나는 20대 초반의 어린 여자가 찰거머리처럼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제가 입덧 때문에 먹고 싶은 과일 하나도 비싸다며 들었다 놨다 할 때 남편은 그 어린 여자에게 최고급 스테이크를 썰어주며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었고, 싼 운동화 한 켤레 사는 것도 아까워하던 사람이 그 여자 손에는 번쩍이는 명품 쇼핑백을 2개, 3개씩 들려주고 있더라고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다 못해 머릿속 혈관이 터질 것만 같았는데 더 충격적인 건 사진 뒤에 첨부된 남편의 금융거래 내역서였어요. 탐정님이 보내준 그 상세한 기록들을 읽어내려가던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제2금융권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어요. 우리 미래를 위해 아껴야 한다며 제 생활비 카드까지 검열하고 100원 한 푼에 벌벌 떨던 그 인간이 뒤로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그 어린 상간녀의 오피스텔 보증금을 대주고 있었고 심지어 매달 꼬박꼬박 용돈까지 이체해주고 있었던 거죠.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다가 이내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올 뻔했는데 입술을 꽉 깨물어 피 맛을 보며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그동안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제 월급을 쥐어짜고 제 카드로 마트장을 보게 하면서 본인은 돈이 없는 척 연기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사실은 내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였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임신한 아내는 입덧으로 밥도 못 먹고 있는데 밖에서 어린 년이랑 히히덕거리며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당장이라도 뒤엎고 싶은 심정뿐이었죠.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사진들을 그 인간 면상에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질러봤자 오해다. 잠깐 실수였다라며 뻔한 거짓말로 빠져나갈 게 불 보듯 뻔했어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삼키며 차라리 차갑게 식어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설프게 건드려서 경계심만 심어주느니 완벽한 증거를 모아단 한 방에 그를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게 진정한 복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기 전 저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과 서류들을 황급히 챙겨 안방 깊숙한 곳, 그가 절대 열어보지 않을 저만의 비밀 상자 속에 숨겨두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녁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목을 조르는 상상을 하며 당근을 썰었고 펄펄 끓는 찌개를 보며 그 인간의 앞날이 이렇게 지옥불 같기를 저주했죠. 도어락 소리가 들리고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평소보다 더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어요. 속으로는 구역질이 나서 미칠 것 같았지만 연기자가 된 심정으로 다정한 아내의 가면을 썼습니다. 자기 왔어?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 얼른 씻고 와.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놨어. 제 말에 남편은 안도하는 눈치로 넥타이를 풀며 들어왔는데 뻔뻔하게도 오늘 회사에서 부장님이 어찌나 괴롭히던지 피곤해 죽겠다며 엄살을 피우는 꼴을 보니 당장이라도 뜨거운 국물을 그 얼굴에 붓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꾹 참고 그가 씻으러 들어간 틈을 타 다시 한번 그의 가방과 지갑을 뒤져 영수증들을 확보했고 그가 잠든 새벽에는 몰래 그의 휴대폰을 꺼내 상간녀와 주고받은 역겨운 카톡 대화 내용과 사진들을 제 클라우드로 전송하며 차곡차곡 파멸의 데이터를 쌓아갔어요. 남편의 휴대폰 속 세상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는데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걸 뻔히 알면서도 오빠 나 이번에 신상백 나온 거 알지? 사줄 거지? 하며 애교를 떨고 있었고 남편은 당연하지 우리 공주님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라며 제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허세 가득한 멘트를 날리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 임신 소식을 전해 들은 날 상간녀가 그 여자 애 낳으면 나랑은 안 놀아줄 거야? 라고 투정을 부리자 남편이 걱정 마. 걔는 그냥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는 식모고 내 사랑은 너뿐이야 라고 답장한 것을 본 순간 저는 마지막 남은 일말의 미련조차 깨끗하게 지워버릴 수 있었어요. 이 인간은 사람이 아니다. 고쳐 쓸 수 없는 쓰레기다. 라는 확신이 들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제부터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철저한 이성으로 싸워야 할 전쟁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출근하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소송에 필요한 절차들을 상담받았고 그가 숨겨둔 빚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돈이 정확히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금융거래 조회 신청을 통해 낱낱이 파악할 준비를 마쳤어요. 남편은 제가 이렇게 뒤에서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저를 멍청하고 순진한 호구로만 알고 생활비를 아끼라고 잔소리를 해댔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그래 실컷 찢어라. 네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곧 내 것이 될 테니까라고 비웃어 주었죠. 그러던 중 대망의 설날 연휴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전화를 걸어 임신했다고 유죄 떨지 말고 일찍 내려와서 전 부쳐라라며 으름장을 놓았고 남편은 기차표 예매가 힘들어서 간신히 구했다며 생색을 내더라고요.
저는 이 명절이 바로 그들을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디데이가 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몇일 후 대망의 설날 연휴가 다가왔는데 며칠 전부터 뉴스에서는 귀성전쟁이 시작됐다는 보도가 연일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시댁에 가서 전을 부치고 눈치를 볼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됐을 텐데 이번 명절은 느낌이 달랐어요. 제 손에는 이미 남편을 지옥으로 보낼 확실한 티켓들이 쥐어져 있었고 이번 시댁행은 그저 며느리 노릇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지겨운 연극의 막을 내리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짐을 챙기는 제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오히려 콧노래가 나올 정도로 기분이 묘하게 들떠 있었죠. 남편은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옆에서 계속 깐족거리며 잔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여보, 짐 좀 줄여. 기차 타는데 짐 많으면 민폐야. 대충 얼른 가자.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머리 손질에만 30분을 넘게 공들이고 새로 산 코트를 입었다 벗었다 하며 패션쇼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골 부모님 댁에 가는데 무슨 맞선이라도 보러 가는 사람처럼 잔뜩 멋을 부린 꼴을 보니 기가 찼지만 저는 모르는 척 당신 오늘따라 되게 멋있네.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반하겠어. 라고 비꼬는 듯 칭찬을 던져주었죠. 남편은 그 말이 칭찬인 줄 알고 입이 귀에 걸려서는 거울을 보며 씩 웃는데 그 꼴값이 어찌나 가관인지 속으로 그래. 그 웃음이 얼마나 가나보자 하며 냉소를 삼켰습니다.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이동하는 내내 남편은 누군가와 끊임없이 카톡을 주고받으며 킬킬거렸어요. 제가 누구야? 라고 물으면 화들짝 놀라며 아, 김대리. 명절 인사한다고 자꾸 톡이 오네라며 얼버무리더라고요. 휴대폰 화면을 가리는 그의 손놀림이 어찌나 빠른지 그동안 저를 속이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숨겼을까 싶어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죠. 기차역에 도착하자 역사는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어요.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한 인파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선물 꾸러미를 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만삭은 아니지만 제법 불러온 배를 감싸 안고 그 틈을 헤쳐나가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버겁고 힘들었어요. 남편은 제 짐을 들어주기는커녕 아, 사람 진짜 많네. 여보, 짐 잘 챙겨. 잃어버리면 다 돈이야라며 저만치 앞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개찰구 앞에 다다라서야 멈춰서서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표 2장을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표를 건네주는 남편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고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남편은 제 손에 표 1장을 쥐어주며 짐짓 미안하다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예매하려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표가 다 매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끊었어. 자기는 일단 이거 가지고 먼저 타. 제가 받아든 표를 확인해 보니 입석이라는 2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는데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임신 4개월에 그것도 입덧 때문에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시고 배 뭉침까지 있어서 서 있기도 힘든 아내에게 입석표를 내민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싶어서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죠. 남편은 제 따가운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을 하더니 자기 손에 들린 또 다른 표를 슬쩍 등 뒤로 감추면서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나는 요즘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도저히 서서 못 가겠더라. 그래서 운 좋게 딱 1장 남은 특실표는 내가 좀 쓸게. 당신은 아직 배도 많이 안 나왔고 젊으니까 좀 서서 가도 괜찮지? 정 힘들면 식당 칸이나 통로 바닥에 앉아서 가면 되잖아.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가더라. 와,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닥일 수 있나 싶어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자기 자식 품은 아내는 서서 가라 해놓고 본인은 특실에서 편하게 가겠다니 이게 사람 새끼가 할 소리인가 싶었죠. 심지어 그 특실표 제 카드로 결제된 거였습니다. 제 돈으로 자기는 호강하고 저는 고생시키겠다는 그 신보가 너무 괘씸해서 당장이라도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 뒤 순순히 고개를 끄덕여줬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소란을 피워봤자 남편은 유난 떤다. 임신이 벼슬이냐. 이기적이다라며 저를 몰아세울게 뻔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끌고 싶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저는 이미 그가 꾸미고 있는 이 더러운 연극의 결말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여기서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최대한 불쌍하고 순종적인 아내의 표정을 지으며 알겠어. 당신 요즘 야근하느라 고생 많았잖아. 허리 아프니까 편하게 가야지.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말라며 짐짓 그를 위로해주는 척 대답하고는 무거운 짐 가방을 챙겨 들고 힘없이 발길을 돌렸어요. 남편은 제가 군말 없이 물러나자 안도했는지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그래. 역시 우리 와이프가 최고네. 도착해서 보자. 내가 역 앞에 서 있을게라는 영혼 없는 인사를 던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특실 칸 쪽으로 헐레벌떡 뛰어갔죠. 저는 기차에 올라 통로 구석에 짐 가방을 깔고 위태롭게 서 있었어요. 기차가 출발 신호를 알리며 덜컹거리는 순간 갑자기 배가 뭉치면서 식은 땀이 쭉 흐르더라고요. 조심해야 하는데 사람들 틈에 끼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니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진짜 안 되겠다. 잠깐이라도 앉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해 볼까? 자존심이고 뭐고 당장 쓰러질 것만 같아서 저는 남편이 있는 특실 칸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남편이 앉아있는 자리에 가서 나 배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30분만이라도 좀 앉아가게 해주면 안 돼? 라고 사정이라도 해볼 생각이었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객실 사이 연결 통로를 지나 특실 문 앞까지 갔는데 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서 있던 지옥 같은 통로와는 딴판이더라고요. 조용하고 쾌적한 공기, 널찍한 좌석, 그리고 그 중간쯤에 앉아 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말고 혹시나 남편이 자고 있을까봐 잠시 멈칫하며 안을 들여다봤는데 세상에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분명 혼자 편하게 가겠다고 한 남편 옆에 낯선 여자가, 아니 너무나 낯익은 그 여자가 딱 달라붙어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게 뭐야?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유리문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댔어요. 남편은 허리가 아프다더니 세상 편안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앉아 옆에 앉은 여자와 귤을 까먹으며 히히덕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제가 사진으로 봤던 그 20대 상간녀였어요. 상간녀가 남편의 입에 귤을 넣어주자 남편이 그녀의 손가락을 장난스럽게 깨물며 장난을 치는데 두 사람은 아주 깨가 쏟아지더라고요. 임신한 아내는 배가 뭉쳐서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는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내연녀를 옆에 태우고 기차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니. 허리가 아프다, 표가 없었다던 그 모든 말들이 저를 입석으로 몰아넣고 자기들은 편하게 불륜 여행을 즐기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 눈앞이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설마 아무리 쓰레기라도 설마 같은 기차에 그 여자를 태웠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창문 너머로 상간녀가 남편의 볼을 꼬집고 남편이 그녀의 손에 뽀뽀를 해주는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오히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면서 이상하리만치 차분해졌어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조차 이 쓰레기들에게는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직 이 더러운 인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가장 완벽하게 파멸시킬 수 있을까라는 냉혹한 계산만이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거든요.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눈물은커녕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래, 니들끼리 실컷 즐겨라. 상상도 못했다, 정말. 네가 이렇게까지 밑바닥일 줄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불륜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줌을 최대한 당겨서 두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도록 각도를 조절했고 그들이 서로 껴안고 뽀뽀하는 역겨운 장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적나라하게 담았죠. 손이 조금 떨리긴 했지만 영상 속에는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박제되고 있었어요. 1분, 2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저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들을 렌즈에 담았고 녹화가 저장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순간 저는 비로소 휴대폰을 내리고 깊은 숨을 토해냈습니다. 증거 확보를 마친 저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으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것도 봐줄 것도 없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이 영상 하나면 남편은 물론이고 상간녀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박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자 묘한 쾌감마저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다음 역에 정차한 기차의 출발 알림벨이 요란하게 울리고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로 했어요. 이 지옥 같은 기차에 저 역겨운 인간들과 한 공간에 갇혀서 몇 시간을 가느니 차라리 여기서 모든 걸 끝내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들이 타고 있는 기차는 파멸을 향해 달리는 폭주 기관차와 다름없었고 저는 그 열차에 동승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저는 들고 있던 무거운 짐 가방을 고쳐 메고 기차 문으로 얼른 뛰어내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짐들 사이에 껴서 혹은 화장실 앞 차가운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입석으로 가고 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겠죠. 도착해서 저를 보면 고생했어. 사람 많지? 하며 가증스러운 위로를 건넬 생각이나 하고 있을 테고요. 기차는 제가 떠난 줄도 모르고 시댁이 있는 남쪽을 향해 굉음을 내며 달려가고 있었고 저는 그 반대 방향인 상행선 플랫폼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가슴이 쿵쾅거려 진정이 되질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드디어 이 지겨운 연극을 끝낼 수 있다는 해방감, 그리고 곧 닥쳐올 저들의 파멸을 상상하며 느끼는 짜릿한 전율 때문이었죠. 저는 매표소로 가서 가장 빠른 서울행 KTX 특실표를 끊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랑 희희낙낙하며 타고 가는 그 특실, 저도 제 돈 내고 당당하게 타고 갈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아니, 오히려 그동안 그 인간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한 저에게 주는 작은 보상이라고 생각하니 표값이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넓고 쾌적한 좌석에 몸을 묻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하지만 쉴 틈은 없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 하나를 작성했습니다. 특실에서 그 여자랑 좋은 시간 보내. 난 내린다. 이 짧은 한 줄, 더 이상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는 명확한 이별 통보였죠. 전송 완료라는 문구가 뜨자마자 저는 미련 없이 휴대폰 전원 버튼을 꾹 눌러 꺼버렸어요. 화면이 검게 변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죠. 이제부터 남편이 제게 전화를 걸어도 문자를 보내도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 없을 테니까요. 그 답답함과 불안함이 그를 옥죄어올 생각을 하니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지더군요. 아마 남편은 상간녀랑 낄낄거리고 노느라 제 문자가 온 줄도 모르고 있겠죠. 도착해서 휴대폰을 확인하는 순간 그 잘난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질지 상상만 해도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기차가 서울을 향해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그동안 모아둔 불륜증거 사진들과 남편의 대출 기록, 그리고 방금 기차 안에서 찍은 동영상까지 머릿속으로 차분하게 정리했어요. 변호사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해 주세요. 저 쓰레기들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게 아주 철저하게 밟아주세요. 마음속으로 변호사님께 보낼 메시지를 다듬으며 저는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차창 밖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충격받으실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지만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필요했어요. 남편과 시댁이라는 거대한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저를 무조건적으로 믿어주고 지지해줄 내 편, 바로 가족의 힘이 절실했거든요. 친정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엄마 냄새와 따뜻한 온기가 저를 감싸 안았고 그 순간 긴장이 탁 풀리면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엄마, 아빠, 현관에 주저앉아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엉엉 우는 딸을 보고 거실에서 TV를 보던 엄마 아빠는 화들짝 놀라며 뛰어나오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너 왜 혼자 왔어? 김서방은 어디 가고? 왜 이렇게 울어? 무슨 일 있어?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짐 가방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시댁 눈치 보느라, 남편 비위 맞추느라, 그리고 그 더러운 배신감을 혼자 삼키느라 골마 터진 속마음을 부모님 앞에서 전부 털어놓았죠. 임신한 몸으로 입석 타고 가라던 남편, 특실에서 내연녀랑 낄낄거리던 그 짐승 같은 모습, 그리고 그동안 저 몰래 대출받아 딴살림 차렸던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빠의 얼굴은 험상궂게 변해갔고 주먹을 얼마나 세게 주셨는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고요. 아이고, 내 새끼. 그 귀한 내 새끼를 그놈이 어떻게 해. 내가 그놈만 믿고 내 딸을 보냈는데 짐승만도 못한 놈. 내 이놈을 당장 쫓아가서 다리를 분질러 놔야지. 감히 어디서 내 딸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해. 평소 점잖으시던 아빠가 당장이라도 쫓아가겠다며 길길이 날뛰셨는데 저는 그런 아빠를 겨우 말리며 진정시켰어요. 아빠, 그러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폭력 쓰면 우리가 지는 거야. 법으로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박살 내줄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나랑 우리 아기만 지켜줘. 알았지? 나 이제 저런 인간들 때문에 안 울 거야. 보란 듯이 밟아주고 다시 시작할 거야. 그렇게 한바탕 눈물바람을 하고 나니 배가 고프더라고요. 엄마가 끓여준 따뜻한 미역국을 한 그릇 비우고 나니 뱃속의 아이도 안정을 찾았는지 꼬물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꺼두었던 휴대폰을 다시 켤까 하다가 그냥 침대 협탁 위에 올려두었어요. 지금 켜봤자 남편과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폭탄처럼 쏟아져 있을 게 뻔했으니까요.
아마 지금쯤이면 남편도 제가 보낸 문자를 확인했을 테고 시댁 식구들도 제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난리가 났겠죠. 남편이 역에 도착해서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의 표정이 어땠을지, 빈손으로 나타난 아들을 보며 시어머니가 얼마나 길길이 날뛰었을지 상상은 가지만 굳이 지금 확인해서 제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이 겪고 있을 혼란과 공포는 오늘 밤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니까요. 저는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단절된 채 오직 저와 제 아이 그리고 부모님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었습니다. 그놈 전화 오면 받지도 마라. 내일 내가 직접 상대해 줄 테니까. 아빠의 단호한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든든한 내 편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죠.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히려 희망이라는 작은 불빛이 켜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폭풍 같은 하루가 지나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어찌나 눈부신지 순간 어디인지 헷갈리더라고요. 하지만 곧이어 부엌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도마질 소리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에 퍼뜩 정신이 들었어요. 아, 나 어제 친정으로 왔지. 안도감과 함께 지난밤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 뒤 협탁 위에 죽은 듯이 놓여있던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전원 버튼을 꾹 누르자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이 들어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로딩이 끝나고 화면이 켜지자마자 예상은 했지만 정말 기가 찰 정도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알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알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데 그 숫자가 100통, 200통을 넘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발신자는 당연히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이 세 사람의 이름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죠. 저는 그 광란의 흔적들을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남편이 보낸 문자였어요. 처음에는 여보, 어디 갔어? 장난치지 말고 전화 받아로 시작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야, 너 미쳤어? 지금 어딘데 안 와? 엄마가 쓰러지시기 직전이야. 빨리 와서 빌어. 라며 협박조로 바뀌었다가 새벽녘에는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오해 풀자. 나 진짜 죽을 것 같아라며 비굴하게 애원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인간의 찌질한 멘탈 붕괴 과정을 실시간 중계로 보는 것 같아서 아주 꿀맛이었죠. 시어머니의 문자도 가관이었어요. 며느리가 되어서 시댁에 안 오고 어딜 도망가. 당장 안 튀어오면 내 친정에 전화해서 뒤집어 엎을 줄 알아라. 같은 악담들이 줄줄이 비엔나처럼 이어져 있었는데 이미 친정에 와서 아침밥 기다리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저러는 게 참 우습더라고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한번 켜고 거실로 나가 부모님께 아침 인사를 드렸어요. 아빠는 이미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는데 제 얼굴을 보시더니 이제 일어났냐? 휴대폰 켜봤어?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빠는 내가 전화해주리 라고 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어 보였어요. 아니야, 아빠. 내가 직접 할게. 내 입으로 끝을 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 엄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을 한술 뜨려는데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휴대폰이 다시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액정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한 뒤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들려왔습니다. 아, 너 지금 어디야? 제정신이니? 명절에 시댁 안 오고 어딜 쏘다녀. 네가 그러고도 김씨 집안 며느리야? 당장 튀어오지 못해.
예전 같았으면 죄송해요. 어머니 하며 벌벌 떨었겠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가 그저 짖는 개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저는 아주 차분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혈압 오르시겠어요. 저 지금 친정 와서 아침 먹고 있어요. 뭐, 친정? 네가 미쳤구나. 아주 돌았어. 남편은 놔두고 혼자 친정을 가? 네 친정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시어머니가 친정 부모님을 들먹이자 옆에서 듣고 계시던 아빠의 눈썹이 꿈틀거렸지만 제가 손짓으로 제지했어요. 어머니, 자랑스러운 아드님이 옆에 예쁜 아가씨도 데리고 갔을 텐데 왜 저를 찾으세요? 순간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어요.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아가씨라니? 너 뭐 잘못 먹었니? 어머, 남편이 말 안 했나 봐요? 어제 기차 특실 타고 내려갈 때 옆에 앉혀갔던 그 젊은 여자요. 제가 두 분 오붓하게 가시라고 일부러 자리 비켜드린 건데 도착해서 인사 안 시켜드렸대요. 제 팩트 폭격에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하며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아마 아들이 낯선 여자랑 내려서 횡설수설했던 게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셨겠죠. 어머니, 아들 간수나 잘하세요. 며느리한테 입석표 끊어주고 자기는 내연녀랑 특실 타고 희희낙낙하는 놈. 더 이상 제 남편 아니에요. 저 이혼할 거니까 앞으로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아드님 변호사 선임이나 도와주세요. 저는 할 말을 다 쏟아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통쾌함에 손이 떨릴 지경이었죠. 옆에서 듣고 계시던 엄마는 잘했다. 내 새끼. 속이 다 시원하다. 하며 박수를 치셨고 아빠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몇 분 뒤 이번에는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저는 일부러 신호음이 끊기기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여유롭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제발 전화 좀 끊지 마.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의 울먹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어찌나 애처로운 척을 하는지 연기 대상 감이더라고요. 왜 죽을 것 같아? 사랑하는 여자랑 특실 타고 여행도 가고 좋았잖아. 어제 보니까 아주 입이 귀에 걸렸던데? 제가 비꼬자 남편은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오해해. 그거 진짜 아니야. 걔는 그냥 회사 거래처 직원인데 우연히 기차에서 만난 거야. 진짜야, 맹세해. 거래처 직원한테 귤 까서 입에 넣어주고 손가락 깨물고 그러니 너희 회사는 참 개방적인가 봐. 그리고 거래처 직원한테 명품백 사주고 오피스텔 보증금 대주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 제가 구체적인 증거들을 들이밀자 남편은 하며 말문이 막힌 듯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자신의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났다는 걸 깨달은 거겠죠.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네가 내 생활비 쥐어짜서 그 여자한테 갖다 바친 돈, 대출받아서 쓴 돈, 내가 다 알고 있어. 증거, 차고 넘쳐. 어제 기차에서 찍은 동영상까지 아주 완벽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딴소리할 생각하지 마.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진짜 실수였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애기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응? 이 인간은 불리해지니까 또 아이를 핑계로 삼더라고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려서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닥쳐. 어디서 더러운 입으로 애기 얘기를 꺼내. 입석 타고 가라며? 애 가진 아내한테 서서 가라던 놈이 이제 와서 애기 타령이야? 너 같은 놈은 아빠 자격도 없어. 내 아이한테 아빠는 죽었다고 말할 거야. 여보, 제발.
나 지금 엄마한테 두들겨 맞고 쫓겨나게 생겼어.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내가 가서 빌게. 제발 이혼만은 안 돼. 빌러올 생각하지 마. 오면 우리 아빠한테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네 짐 다 싸서 당장 내 집에서 방 빼. 네 명의 집에서 뒹굴거리는 꼴 더는 못 봐주겠으니까. 저는 남편의 애원을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바로 수신 차단 목록에 그의 번호를 추가해 버렸어요. 속이 뻥 뚫리는 기분. 이게 바로 사이다구나 싶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기만하고 무시했던 그 인간이 제 발밑에서 싹싹 비는 꼴을 보니 그동안 흘렸던 눈물이 억울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밥을 다 먹고 나니 이번에는 상간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남편이 제 번호를 알려줬는지 내용이 참 가관이었죠. 저기요, 언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 오빠랑 그런 사이 아니에요. 그냥 친한 오빠 동생 사이인데 억측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한테 피해 주시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불륜녀 주제에 고소 드립을 치는 꼴을 보니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즉시 담당 변호사님께 연락했어요. 연휴라 사무실은 쉬겠지만 문자로라도 증거를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방금 상간녀한테서 협박성 문자가 왔네요. 이것도 증거로 캡처해서 보내드립니다. 연휴 끝나고 법원 문 열자마자 바로 소장 접수할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위자료 청구 소송이랑 재산 가압류 신청까지 싹 다요. 저 여자 회사랑 본가에도 내용 증명 보낼 거니까 미리 작성해 주시고요. 변호사님께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뒤에는 든든한 부모님이 계시고 뱃속에는 제가 지켜야 할 아이가 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남편이 정말로 친정집 앞까지 찾아왔는지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가 몽둥이를 들고 나가시려는 걸 제가 말리고 창문 밖을 내다보니 남편이 땀범벅이 된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더라고요. 시댁에서 바로 올라왔는지 옷은 다 구겨져 있고 머리는 산발이었죠.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힐끔거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보, 장인어른,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그 모습이 애처롭기는커녕 찌질함의 극치로 보였죠. 저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내 눈앞에 한 번만 더 띄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둬. 제 서슬 퍼런 경고에 남편은 겁을 먹었는지 찔끔하더니 이내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조차 악어의 눈물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더 이상 저런 쓰레기에게 제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으니 배가 살살 고파오더라고요. 뱃속의 아이도 엄마가 이겼다는 걸 아는 건지 아니면 이제 마음 편히 밥 좀 먹자고 신호를 보내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엄마에게 엄마 나 김치 부침개 먹고 싶어. 오징어 많이 넣어서 라고 외쳤어요. 부엌에서 그래 알았다. 우리 딸 먹고 싶은 거 다 해줄게. 라는 엄마의 활기찬 대답이 들려왔죠.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자 비로소 저는 제가 안전한 곳에 그리고 사랑받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편안하게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여전히 남편이 꿇어앉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알게 뭐예요? 저는 이제 따뜻한 방에서 맛있는 부침개를 먹으며 제2의 인생을 준비할 건데요.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소송 전쟁이 시작되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승리의 맛을 만끽하고 싶었어요. 저녁이 되자 변호사님께 답장이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검토해 봤는데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승소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연휴 끝나자마자 바로 접수하겠습니다. 라는 든든한 답변에 저는 쾌재를 불렀죠. 이제 남편은 연휴가 끝나면 회사에도 소문이 날 테고 월급 통장도 막힐 테니 말라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상간녀에게 돈을 퍼주느라 빈털터리가 된 주제에 이제 어떻게 살지 궁금해지네요. 아마 상간녀에게 매달려 보겠지만 돈 없는 유부남을 거들떠나 볼까요? 그 둘의 진흙탕 싸움이 벌써부터 눈에 선했습니다. 저는 뱃속 아이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아가야, 봤지? 엄마는 강해. 너를 위해서라면 엄마는 세상 그 무엇과도 싸울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걱정 말고 쑥쑥 크기만 해. 나쁜 것들은 엄마가 다 치워줄게.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세상은 평온해 보였지만 제 인생에는 본격적인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자마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건 역시나 시어머니였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이혼을 하겠다고 나서자 발등에 불이 떨어지셨는지 밤낮 없이 전화를 걸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디 시댁 무서운 줄 모르고 건방지게 구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니 제가 꿈쩍도 안 하고 어머니 녹음 중이니까 계속 말씀하세요. 법정에서 증거로 쓰게라고 차갑게 응수하자 태도가 180도 돌변해서는 죽는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죠. 아가, 그래도 뱃속에 애가 있는데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겠냐? 애한테 아비 없는 서름 주면 안 되잖아. 남자가 살다 보면 실수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혼까지 하니? 내가 잘 타이를 테니까 네가 좀 참아라.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들이 바람 피워서 며느리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데 사과는커녕 남자니까 그럴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꼴이라니.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감정파리에 놀아나지 않기로 했어요. 어머니 말씀 참 잘하셨어요. 애가 아빠 없는 자식 되는 거요? 그거 다 어머니 아들 때문이에요. 며느리한테 입석표 던져주고 내연녀랑 낄낄거린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아빠 자격 박탈당한 거예요. 그리고 실수요? 대출받아서 딴 살림 차린 게 실수면 은행 강도도 실수로 돈 훔친 거라고 봐줘야겠네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 며느리 아니니까 앞으로 제 아이 핑계 대면서 연락하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저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고 바로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며칠 뒤 드디어 상간녀의 직장과 본가로 내용 증명과 소장이 날아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회사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유부남이랑 바람난 것도 모자라 남의 가정 파탄 낸 사실이 팩트로 박혀서 날아갔으니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동료들 사이에서 손가락질 받는 건 시간 문제였겠죠. 본가 부모님도 딸이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에 뒤로 넘어가셨다고 하고요. 인과응보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으면 본인 눈에는 피눈물이 나야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법정 싸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전 남편이라는 작자는 정신을 못 차리고 끝까지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더라고요. 소송이 진행되자 변호사를 선임해서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내용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재산 분할 50대 50을 요구합니다.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아끼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와, 진짜 사람이 어디까지 바닥을 칠 수 있는지 실험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제 월급 쥐어짜고 생활비 아끼라고 닥달했던 게 결국은 상간녀한테 퍼주고
자기 목 챙기기 위해서였다는 걸 뻔히 아는데 법정에서 기여도를 운운하다니요. 저는 분노보다는 오히려 연민이 느껴질 지경이었어요. 그래, 끝까지 한번 해보자. 네가 가진 그 껍데기뿐인 자존심까지 탈탈 털어줄 테니까. 법정에 서는 날 저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당당하게 출석했어요. 판사님 앞에서 남편 측 변호사는 피고가 생활비를 절약하며 성실하게 살았다며 말도 안 되는 변론을 늘어놓았지만 저는 준비해둔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 들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기 피고의 금융거래 내역을 봐주십시오. 생활비를 아껴서 저축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상간녀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명품 가방 구입비로 탕진했습니다. 이게 가정을 위한 절약입니까? 아니면 가정을 파탄내기 위한 횡령입니까? 제가 들이민 카드 내역서와 대출 기록, 그리고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들이 스크린에 띄워지자 법정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판사님의 표정도 점점 싸늘하게 굳어가더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저는 쐐기를 받기 위해 마지막으로 기차역 CCTV 영상 캡처본과 제가 찍은 동영상을 제출했어요. 임신한 아내를 입석으로 쫓아내고 내연녀와 특시를 즐기던 이 사람에게 재산 분할이라뇨. 오히려 제가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제 아이가 태어나서 아빠라는 사람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그 상처는 평생 씻을 수 없을 겁니다. 제 호소에 방청석에서도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고 판사님은 남편을 매섭게 노려보셨어요. 결과는 볼 것도 없이 저의 완벽한 승리였죠. 법원은 남편을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로 인정했고 재산 분할은커녕 위자료까지 최대 금액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전 남편은 빈털터리가 된 것도 모자라 막대한 빚더미에 앉게 된 셈이었죠. 법원 입구에서 마주친 전 남편은 초라한 행색으로 저를 붙잡으려 했어요. 여보, 아니 저기,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이제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 한 번만 봐줘. 저는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비키세요. 당신이랑 엮이는 거 이제 1초도 끔찍하니까. 그리고 양육비 밀리면 바로 신상 공개하고 월급 압류 들어갈 거니까 딴 생각 말고 빚이나 갚으면서 사세요. 그렇게 쓰레기들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분리수거해버리고 나니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상간녀 소식도 들려왔는데 전 남편이 소송 패소하고 빚쟁이가 됐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귀신같이 그를 버리고 잠적했다고 하네요. 사랑이니 뭐니 떠들더니 결국 돈 떨어지니까 바로 도망가는 그 얄팍한 인성의 헛웃음만 나왔죠. 둘이서 천년만년 사랑할 줄 알았더니 꼴 좋다 싶었습니다. 전 남편은 이제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회사에서도 잘릴 위기에 처해서 폐인처럼 지낸다는 소문을 끝으로 제 기억 속에서 그를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몇 주 뒤 드디어 제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찾아왔어요. 친정 부모님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거든요. 분만실에서 갓 태어난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기쁨의 눈물, 안도의 눈물, 그리고 지난날의 아픔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죠. 엄마 품에 안긴 작고 따뜻한 생명을 보며 저는 맹세했어요. 아가야,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네 아빠 목까지 엄마가 2배, 3배로 사랑해줄게. 우리 둘이서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자. 조리원에서 몸을 추스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친정 부모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고생했다, 우리 딸.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랑 아기 건강만 생각해. 네 뒤에는 항상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까지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이혼녀라는 딱지가 두려웠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저를 올가매던 족쇄를 끊어낸 훈장이나 다름없더라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착취와 희생을 강요받는 건 진짜 가족이 아니잖아요. 결혼은 누군가의 일방적인 인내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동행이어야 한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하지만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법원을 나서던 날로부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 삶은 거짓말처럼 평온하고 안정을 되찾았죠. 아이는 친정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어린이집에 다니는 똘똘한 4살 꼬마가 되었고 저 또한 육아휴직을 끝내고 직장에 복직해서 꽤 인정받는 워킹맘으로 자리 잡았어요. 매일 아침 아이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는 길, 퇴근 후 아이와 놀이터에서 흙장난을 하며 까르르 웃는 그 소소한 일상이 저에게는 기적 같은 행복이었어요. 과거에 끔찍했던 기억들은 이제 흐릿한 옛 이야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저는 완벽하게 치유되었고 단단해졌다고 믿었죠.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더라고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듯 제 평화로운 일상을 뒤흔드는 불청객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왔으니까요. 어느 늦가을 오후였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치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해서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갔는데 정문 앞에 웬 노숙자 행색을 한 남자가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떡진 머리에 다해진 점퍼, 그리고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지나가는 학부모들에게 시비를 거는 듯한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졌죠. 어머,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있어? 선생님께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하며 아이를 찾으러 들어가려는데 그 남자가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퀭한 눈동자, 검게 그을린 피부, 그리고 덥수룩한 수염. 3년 전 법원 앞에서 저에게 매달리던 전 남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망가진 몰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눈빛만은 여전했죠. 그가 저를 알아보고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오는데 본능적으로 아이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몸이 굳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누구야? 우리 마누라 얼굴 좋아졌네? 아주 귀티가 잘잘 흐르는데? 비아냥거리는 말투와 함께 그가 제 앞을 막아서는데 역겨운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애쓰며 차갑게 쏘아붙였죠.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접근 금지 신청한 거 잊었어?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에이, 너무 매정하네. 아무리 이혼했어도 내가 애 아빠인데 내 새끼 얼굴 한번 보러 온 게 죄야? 3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는데 얼마나 컸나 궁금해서 왔지. 내 아들 어디 있어? 아빠 왔다. 그가 어린이집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소리를 지르려 하자 저는 화들짝 놀라 그를 가로막았어요. 아이가 이 꼴을 보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미쳤어? 애가 당신을 어떻게 알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한테 아빠라니? 헛소리 말고 당장 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게 누구 때문인데? 네가 나 못 보게 막아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양육권 소송 다시 걸어서 애 데려가면 어쩌려고 그래. 법적으로 나도 친권 있어. 아빠 권리 행사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막아? 전 남편은 뻔뻔하게 아빠의 권리를 운운하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주변 학부모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창피함보다 분노가 앞섰죠. 양육비 한 푼 안 보내고 연락 두절이었던 주제에 이제 와서 권리 타령이라니요. 권리? 의무도 안 한 주제에 무슨 권리? 지난 3년 동안 양육비 10원이라도 보낸 적 있어? 애 기저귀 값 한 번 보태준 적 없는 인간이 어디서 뻔뻔하게 아빠 행세야. 제가 팩트를 꽂아 넣자 전 남편은 움찔하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내며 낄낄거렸어요. 그래, 돈이 문제지. 내가 지금 사정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양육비는 나중에 몰아서 줄 테니까 일단 급전 좀 융통해줘라. 한 5천 정도면 되겠는데. 네가 나 신고해서 회사 잘리고 빚쟁이한테 쫓겨다니느라 내가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알아? 위자료로 뜯어간 내 돈 일부라도 토해내면 내가 조용히 물러가 줄게. 결국 본론은 돈이었어요. 아이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돈이 떨어지니 저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찾아온 거였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자 그는 더욱 비열하게 속삭였어요. 안 주면? 뭐 별 수 있나? 매일 여기 찾아와서 애한테 내가 네 아빠다 하고 광고하고 다닐 수밖에. 내 회사에도 찾아가서 이 여자가 남편 돈 다 뺏고 쫓아냈다고 시위라도 할까? 너 지금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라며? 소문나면 곤란하지 않겠어? 협박이었어요. 아이와 제 직장을 볼모로 잡고 돈을 내놓으라는 저열한 협박. 3년 전보다 더 악랄해진 그의 모습에 소름이 끼쳤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해봐. 네가 떠들고 다니면 나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미 양육비 미지급으로 신상 공개 신청해놨고 접근 금지 위반으로 신고하면 너 바로 유치장애이야. 감옥 가서 콩밥 먹고 싶으면 계속해봐. 제 강경한 태도에 전 남편은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리더니 두고 보자. 내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아? 네 인생 내가 아주 망쳐버릴 거야. 라고 악담을 퍼붓고는 침을 퇴뱉고 사라졌어요. 그가 사라진 뒤에도 떨리는 다리를 주체할 수 없었지만 어린이집 문이 열리고 아이가 엄마 하며 달려나오는 모습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야 했죠.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다짐했어요. 저 악마 같은 인간으로부터 내 아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겠다고요. 하지만 전 남편의 위협은 말뿐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부터 집 근처 골목이나 주차장에서 그가 얼쩡거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밤늦게 인터폰을 누르고 도망가거나 현관문 앞에 죽여버린다 같은 섬뜩한 낙서를 해놓는 등 스토킹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죠.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실질적인 폭행이 없어서 처벌이 어렵다는 미온적인 반응뿐이라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아서 불안에 떨며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이어졌죠. 공포에 질려 숨죽이고 있을 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3년 전 제 이혼 소송을 도와주셨던 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사정을 말씀드리자 변호사님은 이건 단순 스토킹이 아닙니다. 명백한 협박이고 아동 학대 미수입니다. 우리가 먼저 선수 쳐야 합니다. 라며 눈을 빛내셨죠. 변호사님은 전 남편의 뒤를 캐보면 분명 더 큰 범죄 혐의가 나올 거라며 조사를 제안하셨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의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변호사님이 흥신소를 통해 가져오신 정보는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전 남편이 그동안 불법 도박 사이트에 빠져 사채까지 끌어다 썼고 최근에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반책 노릇까지 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거였습니다. 게다가 다니던 회사에서 잘린 이유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회사 돈을 횡령했다가 들통나서 해고당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죠.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그는 단순한 양육비 미지급자가 아니라 중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거네요. 이걸로 놈을 확실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도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가 저를 협박해서 뜯어내려던 돈도 결국 도박빚과 사채, 이자를 갚기 위함이었던 거죠. 제 아이를 볼모로 삼아 범죄 자금을 마련하려 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지만 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기로 했어요. 3년 전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독하고 치밀하게 그를 응징하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치밀한 함정 수사를 계획했어요. 전 남편이 또다시 돈을 요구하며 협박해올 때를 기다렸다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현장을 덮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만드는 작전이었죠. 물론 위험할 수도 있지만 경찰에 확실한 증거를 넘겨주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으니까요. 드디어 결전의 날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야, 돈 준비됐냐? 오늘 밤 10시 집 앞 놀이터로 가지고 나와. 경찰 부르면 네 아들 어린이집 못 다니게 해줄 테니까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비열한 목소리에 구역질이 났지만 저는 태연하게 연기했어요. 알았어. 현금으로 준비했으니까 딴소리하지 말고 그것만 받고 떨어져. 대신 각서 써줘. 다시는 우리 앞에 안 나타나겠다고. 크크, 그래야지. 역시 우리 마누라 말귀를 잘 알아듣네. 이따 보자. 전화를 끊고 저는 변호사님과 미리 섭외해둔 사복 경찰관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약속 장소인 놀이터 주변에는 이미 잠복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제 옷 속에는 소형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용기를 냈어요. 엄마가 오늘 저 나쁜 아저씨 다시는 못 오게 아주 멀리 보내버릴게. 밤 10시 어두컴컴한 놀이터 벤치에 전 남편이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제가 돈 봉투를 들고 다가가자 그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봉투를 낚아채며 낄낄거렸죠. 진작 이럴 것이지. 5천 맞지? 세어본다. 각서부터 써. 그리고 약속 지켜. 다시는 내 아들 건드리지 마. 아, 알았어. 쓴다 써. 까탈스럽기는. 근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 내가 빚이 좀 많아서 말이야. 다음 달에 또 보자고. 돈을 받자마자 약속을 뒤집고 또다시 협박을 시작하는 그의 육성이 고스란히 녹음기에 담기고 있었어요. 너 약속이랑 다르잖아. 이거면 끝이라며. 약속? 범죄자한테 약속이 어디 있어? 너 돈 많은 거 아니까 앞으로 내 현금 인출기 노릇 좀 해라. 안 그러면 네 아들 납치해서 팔아버리는 수가 있어. 지금 납치라고 했어? 그래. 못할 것 같아? 돈 내놓으라고. 그가 제 멱살을 잡고 위협을 가하는 결정적인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며 신호를 보냈어요. 도와주세요. 순간 풀숲과 미끄럼틀 뒤에 숨어있던 형사들이 경찰이다. 꼼짝 마. 라고 외치며 그를 덮쳤어요. 전 남편은 당황해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포위망은 좁혀진 상태였죠. 격렬한 몸싸움 끝에 그가 바닥에 제압당하고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신을 공갈 협박, 아동 학대 미수, 그리고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의 미란다 원칙 고지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전 남편은 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이거나. 이거 함정이야. 저 여자가 꾸민 짓이라고. 라며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함정? 아니, 이건 네가 판 무덤이야.
평생 감옥에서 썩어라. 내 아이 이름 입에도 올리지 말고. 경찰차에 실려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3년 전보다 더 큰 후련함을 느꼈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이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변호사님이 다가와 수고하셨습니다. 녹음 파일이랑 정황 증거가 완벽해서 실형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횡령건까지 합치면 형량이 꽤 나올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정말 끝났다는 생각에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을 아이와 부모님을 생각하며 다시 힘을 냈죠. 위기는 기회라고 했던가요?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해졌고 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다시는 그 누구도 제 행복을 위협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저는 엄마니까요. 집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뜬 눈으로 저를 기다리시던 부모님이 달려와 저를 안아주셨어요. 고생했다, 우리 딸. 무서웠지? 이제 다 끝난 거야.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흘렸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닌 승리의 눈물이었어요. 방에 들어가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어요. 아가, 이제 무서운 아저씨는 없어. 엄마가 다 쫓아냈어. 좋은 꿈 꾸렴. 그날 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전 남편이 경찰차에 실려가고 난 뒤 제 인생을 짓누르던 거대한 먹구름이 비로소 걷히기 시작했어요. 경찰 조사 결과 그 인간의 죄목은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저에 대한 공갈 협박과 스토킹은 물론이고 불법 도박, 사채업자들과 얽힌 사기, 그리고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까지 파면 팔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 나오는데 담당 형사님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죠. 그는 조사 과정에서 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발악을 했지만 제가 목숨 걸고 녹음한 파일과 변호사님이 확보한 증거들 앞에서는 그저 추악한 범죄자의 비명일 뿐이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변호사님을 통해 전 남편이 보낸 편지 한 통이 전달되었어요. 봉투에는 떨리는 글씨로 반성문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감형을 받기 위해 판사님께 제출할 탄원서가 필요해서 저한테 편지를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읽어보시겠어요? 내용은 뭐? 뻔합니다.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아이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이죠. 변호사님이 씁쓸한 표정으로 봉투를 건네주셨지만 저는 그 편지를 손에 쥐자마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은 마지막 연민 때문에라도 그 봉투를 뜯어봤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바보 같은 여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봉투를 뜯지도 않은 채 사무실 구석에 있는 파쇄기 앞으로 걸어갔어요. 지잉하는 기계음과 함께 그가 밤새 머리를 굴려 썼을 거짓된 반성문이 하얀 종이 가루가 되어 쏟아져 내리는데 그 장면이 어찌나 통쾌하고 아름답던지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꽃가루처럼 보이더라고요. 반성은 감옥벽 보고 혼자 해. 내 인생에 네가 들어올 자리는 단 한 줄의 글씨만큼도 없으니까.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그의 죄질이 워낙 나쁘고 피해자가 다수인 데다가 전처인 저를 상대로 끔찍한 협박까지 일삼았으니 법의 심판은 가혹하고 냉정했죠. 판사님은 그에게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출소 후에도 저와 아이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아주 강력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친권 박탈 소송도 승소해서 이제 그는 법적으로도 제 아이의 아빠 자격을 영구히 상실하게 되었고요. 법정에서 쇠고랑을 차고 끌려나가면서도 저를 향해 악을 쓰는 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제 악몽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던 날 저는 연차를 내고 아이와 함께 집 근처 호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따스한 햇살이 호수 물결 위로 부서져 내리고 살랑이는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간지럽히는데 그 평범한 풍경이 그날따라 왜 그리 눈물겹게 아름다워 보이던지요. 아이는 잔디밭 위를 강아지처럼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고 있었고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아이와 놀이터에 나와도 혹시 전 남편이 나타나지 않을까,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뒤를 자꾸 돌아보곤 했거든요. 등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것만 같아 식은땀을 흘리던 날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아무리 뒤를 돌아봐도 저를 위협하는 그림자는 없고 오직 평화로운 바람과 따뜻한 햇살만이 저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가슴 벅찬 자유가 밀려왔어요.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숨을 쉰다는 게 이렇게 달콤한 거구나 싶어서 저도 모르게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뛰어놀던 아이가 제게 달려와 품에 안기며 엄마 좋아 라고 외치는데 그 작은 체온이 제 심장에 닿는 순간 다짐했어요. 이 아이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전사가 될 수 있다고,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보란 듯이 이겨낼 거라고 말이에요. 저녁에는 친정집으로 가서 부모님과 조촐한 파티를 했어요. 엄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돼지갈비찜을 한 속 가득 해놓으셨고 아빠는 아껴두셨던 당금주를 꺼내 오셨더라고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무뚝뚝하시던 아빠가 술잔을 기울이시며 툭 던지듯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우리 딸 얼굴이 좀 폈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 이제 다 잊고 앞만 보고 살아. 그 투박한 위로에 목이 메어 밥을 넘기기가 힘들었지만 저는 눈물을 꾹 참고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엄마도 제 손 위에 당신의 거친 손을 포개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죠. 그래, 내 새끼.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다. 너는 이제 세상 그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 된 거야. 엄마 아빠가 죽을 때까지 네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까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이렇게 따뜻하고 든든한 것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 같아요. 남편이라는 껍데기뿐인 가족에 매달려 정작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외롭게 했던 지난 날이 후회되기도 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늦은 밤까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고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는 걸 느끼며 저는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되찾았어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거울 속에는 3년 전 남편의 눈치를 보며 주눅 들어 있던, 사랑받지 못해 안달복달하던 그 초라한 여자는 더 이상 없었어요. 대신 그 자리에는 거친 폭풍우를 맨몸으로 견뎌내고 살아남은 눈빛이 깊고 단단해진 한 여자가 저를 마주보고 있었죠. 결혼이라는 게 참 묘해요. 사랑에서 시작했지만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과 인내를 강요받을 때가 많잖아요. 저는 제가 참으면, 제가 더 베풀면 언젠가는 상대방도 변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고 오만이었죠. 진짜 가족은 누군가의 희생을 양분 삼아 유지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어야 한다는 걸 저는 너무나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나서야 배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고통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사람을 쉽게 믿고 상처받는 유약한 존재로 남아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쓰레기 같았던 전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이기적인 시댁 식구들은
제 인생에서 도려내야 할 암덩어리였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을 잘라내는 수술을 통해 저는 더 건강하고 강인한 새 살을 얻게 된 셈이었죠. 저는 거울 속의 저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수고했어. 정말 잘 버텼어. 너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이자 그 자체로 빛나는 35살의 멋진 여자야.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출구가 보이지 않아 막막하고 두려우신가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바보 같고 유약했던 사람도 이렇게 씩씩하게 이겨내고 웃고 있잖아요. 터널의 끝은 반드시 있고 그 밖에는 상상보다 훨씬 더 찬란한 햇살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스스로를 믿으세요. 그리고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진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견디기만 했던 시간들. 하지만 결국 나를 지키고 일어서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 사연이었네요. 사연자님이 겪으신 배신과 상처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깊었겠지만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홀로 서기에 성공하신 모습에 저도 모르게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가족은 희생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어야 한다는 유진님의 마지막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히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실 분들에게 오늘 사연이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진님, 그리고 씩씩하게 자랄 아이의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나간 아픔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이제는 오직 나 자신과 아이만을 위한 행복한 인생 2막을 마음껏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유진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